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선고가 오는 9월 14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고 비용은 2억 7,6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오늘부터 가솔린 세금이 또다시 올랐습니다. 갤런당 내야 하는 세금은 51센트가 넘습니다. 한인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LA 총영사관제에서 개최됐습니다. 한인 학생 20명에게 각 1,500달러씩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2021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아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색과 구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연방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은 전담팀을 꾸려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빨라지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6만 4천 건으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 들어 3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습도는 높겠고 오늘 밤 최저 63도가량, 내일은 낮 최고 기온 81도에서 8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선고가 9월 14일에 열립니다. 일레니 쿠나라스키 부지사는 소환 선고가 공식 확정된 지 60일에서 80일 사이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9월 14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2개 항목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먼저 뉴섬 주지사의 소환에 대한 찬반 여부에 투표를 한 뒤 후임자에 대한 투표를 이어가게 됩니다. 만약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공화당에서는 케빈 팔코너 전 샌디에고 시장과 존 콕스 그리고 케이틀린 제너 등이 주지사 소환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보수 라디오 쇼 호스트인 레리 엘더가 이번 선거의 출마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 전해져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 선거를 통해서 뉴섬 주지사가 물러나게 되면 내년에 치러지게 되는 연방 하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 재무부는 이번 소환 선거 비용을 2억 7,6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의 첫날인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규들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솔린세 인상입니다. 지난 2017년 도로와 교각 보수공사 기금 확보를 위해 매년 가솔린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SB1에 따라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세금은 갤런당 51.1센트로 올랐습니다.
추가 세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8,3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기 구입 관련 법규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총기 한정을 구입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또 다른 총기 구매는 금지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소년원에 새로운 수감자들을 받지 않는다면서 주내 3군데 소년원은 오는 2023년까지 폐쇄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해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에딘버그에서 타운홀 미팅식으로 진행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은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하기 곤란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마음은 정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짤막이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팀 스캇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이 차기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지역을 방문해 구조대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등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지역을 찾아 구조대원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든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지 당국이 쓴 비용도 모두 연방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And I think there's more that we can do, including I think I have the power, and we'll know shortly that to be able to pick up 100% of the costs for the county and the state over for 30 days. 하지만 현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건물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The temporary stop in operations occurred at 0211 due to additional concerns for building stability. The stop in operations was based on the subject matter experts of several on-site structural engineers. 당국은 필요한 안전 조처가 이뤄지는 대로 수색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첫날을 빼고는 생존자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장 작업도 원활치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아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루어진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아리조나주의 조치가 판결 대상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선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문의 성명을 내고 투표권법을 악화시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공격은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로나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법치와 선거의 진실성에 있어서 굉장한 승리라고 반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등급에서 3등급 중 가장 낮은 취약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중국도 올해까지 포함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고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입니다.
이 밖에 이란과 미얀마,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해 총 17개국이 3등급에 분류되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근로자 강제 노역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연루됐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고 수천 명을 착취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피해자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건설적인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접촉 노력에 대한 북한 측 반응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달 하순 성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한국 관리들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파력이 월등하게 높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백악관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직격탄을 맞은 영국, 호주, 러시아에 이어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의 26%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서 18에서 26세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감염률이 치솟는 상황. 이에 백악관이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intensifying our efforts to help states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hotspots among the unvaccinated by mobilizing COVID-19 surge response teams. 델타 변이 전담팀은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에 대응하기 위해 확진이 급증한 주에 곧바로 파견돼 코로나19 검사 지원과 백신 접종, 항체 치료제 제공 등을 맡게 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을 맞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라며 현재 사용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둘 다 약 80%의 효과로 전염을 막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Preliminary data from a collection of states over the last 6 months suggest 99.5% of deaths from COVID-19 in these states have occurred in unvaccinated people.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이어 델타 변이로 각 주별 마스크 지침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re's a degree of flexibility. People at the local level, depending upon the on-ground situation, will make recommendations or not according to the local situation. 결국 해답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의 답변입니다. 미국에선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 이렇게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7월의) 첫날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대부분 지역들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조금 낀 후에 맑은 날씨를 보이는 지역들이 많겠고 습도가 70%를 넘는 지역들도 많아서 후텁지근한 저녁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LA 다운타운 63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에서 84도, 밤 최저 64도가량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슷한 낮 기온이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2도, 밤 최저 68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2도가량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4도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7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통정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인데요. 다우니 로드 구간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16, 17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샌 게브리얼 블루버드 구간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도 6가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벤츄라 블루버드 구간 그리고 2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은 헌팅턴 드라이브 구간에 추돌 사고 발생해서 정체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4월 중순 이래 최고를 기록하면서 카운티 보건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506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케이스가 보고됐는데 이는 지난달 중순에 보고된 LA 신규 감염자 수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오늘 현재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비율은 1.2%로 지난달 중순에 비해서 3배나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달 새 늘어난 신규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의 수는 주로 흑인 커뮤니티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조치가 풀린 데다가 감염률이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제부터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는 방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형제자매 방문까지로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7월 1일부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유로 직계 존비속 방문이 포함됐다며 방역 상황을 봐가며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허용하는 한국 내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하는 직계비속까지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격리 면제를 위해선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격리 면제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면제서를 반드시 종이로 인쇄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된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역시 입국 시 면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인장학재단의 27회 장학금 수여식이 어제 저녁 LA 총영사관저에서 개최돼서 2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고 이들을 격려하는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1992년 LA 폭동 피해자 자녀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된 한인장학재단이 지난 30일 LA 총영사관저에서 27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올가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1명에게 1인당 $1,500씩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장학금 수여식과 만찬 행사가 LA 총영사관저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학선 한인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많이 수고했고 또 이걸 기회로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이 추억을 계속 간직하면서 정말 나무에서 보람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장학재단은 세월이 흘러 4.29 폭동 피해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인재들로 장학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에세이가 많았어요.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재정이 한정돼서 모든 사람을 다 주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은 모든 이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 그리고 하나같이 정말 울면서 그 모든 에세이를 같이 읽고 감동받으면서 정말 소설을 뽑았는데 정말 뽑힌 사람들은 정말 긍지와 자부를 갖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이바지했으면 좋겠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대면으로 치르지 못하고 장학금 체크만 전달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장학생과 그 가족들을 총영사 관저로 초청해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 후 만찬을 함께하면서 박경재 LA 총영사와 한인 장학재단 이사진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입니다. 예, 한인 장학재단이 29년 전 4.29 LA 폭동을 기해서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이 행사를 못하고 올해 이제 이렇게 야외 행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LA에 이제 많은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이런 여러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과 잘 화합하며 건강한 LA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큰 제목으로 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 장학재단은 1994년부터 올해까지 27회에 걸쳐 992명 학생들에게 115만여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경찰국 152년 역사상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수석 부국장 자리에 오른 한인 도미니크 최 부국장이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경관 채용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 수석 부국장은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아시안 최초로 LAPD의 수석 부국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아시안을 비롯해 LA시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 수석 부국장은 현재 LAPD 지원 서비스 디렉터 역할을 맡아 신입 경관 채용, 교육 프로그램, 예산, 수감 시설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태계 경관 채용을 더 늘릴 예정이라며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포함해 여성과 흑인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수계로 취급됐던 그룹의 경관 채용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가 남가주를 관할하는 회장에 최창준 씨를 위촉했습니다. 최창준 씨는 남가주 이북도민회 총연합회장과 LA평통 홍보분과위원장, 한미 친선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이북도민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정부 정책 건의, 차세대 뿌리교육, 탈북자 돕기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는 현재 미주내 12개 주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싱턴 DC를 포함해 각 지역에 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CBB뱅크가 하와이에 있는 오하나 퍼시픽뱅크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와이에 2개 지점을 두고 있는 오하나 퍼시픽뱅크를 인수함으로써 CBB뱅크는 시장을 하와이로까지 넓히게 되었습니다. 오하나 퍼시픽뱅크는 CBB뱅크 디비전으로 하와이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조앤 킴 CBB 행장은 오하나 퍼시픽뱅크 인수 작업 완료로 하와이로 시장을 넓히게 돼 기쁘다며 오하나 뱅크 인수로 견실한 예금과 대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하나 퍼시픽뱅크의 제임스 홍 행장은 앞으로 CBB 디비전으로서의 오하나뱅크 행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수석 부행장으로 중역 매니지먼트 팀에 합류한다고 조앤 킴 행장은 밝혔습니다. LA시 정부가 당초 노숙자 쉘터 부지로 지정했다가 한인사회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선상 시형 주차장에 저소득 아파트 건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LA시의회는 화요일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선상 7가와 윌셔 사이에 있는 시정부 소유 주차장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적합성 조사에 착수하며 적합할 경우에 관계 부서에 개발자 선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시 일반 서비스국, 주택과 커뮤니티 투자국 등 관련 부서들이 해당 부지에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이 적합한지 검토해서 60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택과 커뮤니티 투자국이 개발자 선정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이 지난 5월 25일에 발의했고 지난달 9일 시의회 하우징 소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시의회 투표에 붙여졌었습니다. 노숙자들이 학교와 공원, 도서관을 비롯해 다른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노숙이나 캠핑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잠정 승인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13명의 시의원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시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혀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조례안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조례안에는 노숙과 캠핑 금지 외에 텐트나 노숙촌으로 인해 휠체어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 장애인법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조례안의 최종 통과에 실패함에 따라 다음 논의는 여름 휴회가 끝나는 7월 27일 이후에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경찰이 압수한 2톤 규모의 불법 폭죽이 한꺼번에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1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경찰국은 폭발물 처리용 장갑 트럭에 실려있던 5,000파운드 분량의 폭죽이 폭발해서 경찰관 10명과 시민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고는 어제 저녁 7시 35분쯤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폭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제 폭죽이 시내에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높이 3m 정도로 쌓인 폭죽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폭죽을 폭발용 처리용 장갑 트럭에 실었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모 LA 경찰국장은 폭발물 처리 트럭 내 경납 공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뉴스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언문을 통해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압부약 정치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밝힌 슬로건입니다. 비대면 출마 선언 영상은 14분짜리로 이 지사 본인의 차분한 해설과 활동 사진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로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억강 부약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 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계속 잡아온 공정가치를 중심에 둔 셈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도층과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또 이 지사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실천력을 내세워 철저한 공약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는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무명 용사 묘역을 찾아 약자 보호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누구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경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 선침 묘소와 유림서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행사했을 때마다 경북 도민의 노래라고 하는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젊은 사람들 잘 모르대요. 현충원 무명용사의 탑 참배에서 당 행사 참석 그리고 고향인 안동까지 이재명 지사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고향인 이곳 안동을 출마 선언 뒤 첫 지방일조 행선지로 삼은 것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을 공략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요 공약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로 이 지사와의 격차는 6%포인트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이 각각 3%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48%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개설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가 법률적 판단과 상식적 판단에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올 때 호흡기를 통해서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바이러스가 코 속으로 들어와서 증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YTN입니다. 서울 광화문 거리입니다. 실내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요즘에 카페나 음식점 갈 때 마스크를 항상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도 대화할 때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호흡기 가운데서도 코를 통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코 속에 있는 섬모세포입니다. 이 외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유독 이 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코 속 수용체와 결합해 복제되는 순간과 8일 이내에 증식을 멈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증상 발생 8일 이내에 모두 완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의 예방과 방역에 감염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하지만 입안에 있는 또 다른 세포에서는 수용체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입을 통해서는 쉽게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감염 환자로부터 비강내 세포를 채취하여 그 비강내 세포에 어떤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법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코 속에 투여하는 치료제나 백신을 활용하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코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이달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이번 주말 대천 해수욕장 등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여름에는 거리 두기 완화로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자치단체마다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개장을 앞둔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 진입 도로마다 검역소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체온 스티커를 지급합니다. 이 스티커는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노란색으로 변해 코로나19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열이 나서 스티커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해수욕장 내 식당이나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라도 발생을 하면 해수욕장 전체에 영향이 있으니까 전체 해수욕장 피해를 보니까 이번 주말 대천과 말리포 등을 시작으로 충남 서해안 33개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지난해 충남 서해안 비서객은 예년의 절반인 510만 명에 그쳤지만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올여름엔 90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주요 해수욕장 출입구에 검역소를 설치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대천과 말리포 등은 야간 해변 음주와 취식 금지 등의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야간에 야외에서 이제 술을 마신다든지 그 취식을 하는 행위에서 코로나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 제한적 폐쇄 등으로 대응하겠지만 만약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해수욕장의 전면 폐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서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자신과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도 자신은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군 복무 중 병역법 등을 위반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미 10년 전 고발당해 병무청과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빨라지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만 1천 건 감소해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 38만 8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각 주가 영업 규제를 풀고 소비자도 여행을 재개하는 등 지출을 늘린 덕에 실직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제 재개 이후 경영 여건이 나아지자 늘어난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고용의 걸림돌로 평가받던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을 조기 종료하는 주가 늘어난 것도 실업지표 개선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 등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1.02포인트 오른 34,63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2.44포인트 상승한 4,32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42포인트 뛰인 14,52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올해 들어 3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하루 연장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늘 산유국 석유 장관들의 회의 끝에 원유 생산 정책 결정을 하루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연장됐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물 석유 가격은 전장보다 1달러 76센트가 오른 배럴당 75달러 23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이 석유 텍사스 원유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5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유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가 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과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판매 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보다 49.4% 증가한 40만 7,135대를 팔았습니다. 6월 한 달간 판매 대수는 72,46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가 늘었고 4개월 연속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랜디 파커 판매 담당 수석 부사장은 소매 판매 파트너들의 헌신에 힘입어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현대차는 소비자들의 비상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공급망 파트너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의 상반기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43.7% 증가한 37만 8,511대를 기록해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하고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에 전 세계 130개 국가가 서명을 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란 평가가 나왔는데 최종 타결에 파란불이 켜진 셈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조세규정 개혁안에 모두 130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30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EU 회원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협의체에는 모두 13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 낮은 법인세율로 상대적 이익을 받던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9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찬성한 셈입니다. More equitable for them because actually in the current system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developed country that has the head office. 국제 법인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 왔는데 첫째는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는 거고 둘째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을 법인이 설립된 국가와 함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국가에도 일부를 주자는 겁니다. 법인세 개편은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겨냥했지만 탈세나 절세 수단으로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00억 달러, 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dditional revenue that the governments can gain from this reform can be used very effectively, very usefully in supporting recovery from the COVID crisis. 국제조세 개혁안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급진전됐습니다. 이번 달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안이 나올 경우 OECD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세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주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중동 5팀과 한 조에 속했습니다. 악연인 이란과는 또 만났습니다. YTN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추첨 줄줄이 중동팀이 배정된 A조에 한국이 합류합니다. 마지막 톱시드 자리는 이란 차지. 축구대표팀 벤투호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까지 중동 5개 나라와 A조에 편성됐습니다. B조에는 일본과 호주, 중국과 베트남이 속했는데 흥행이 보장된 한일전이나 박항서 감독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A difficult group, a balanced group, I think. But we will try to do our best and achieve our goal that is be qualified to the World Cup in 2022. 벤투 감독 말대로 결코 쉽지 않은 조편성입니다.
먼 이동거리와 일방적 응원, 안방 텃세와 침대 축구로 불리는 경기 스타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4차례 연속 만나는 이란은 공분을 자아낸 이른바 주먹감자 사건을 비롯해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는 등 악연입니다. 벤투호는 오는 9월 2일 안방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첫 단추를 끼우고 10월에는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이 될 이란 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홈앤 어웨이로 모두 10경기를 치릅니다. 조 2위까지 카타르 월드컵에 직행하고 3위끼리는 맞대결을 거쳐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경기에 임하는 자세에서 되게 많은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최종 예선을 벌써 3번째 치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 여정인지 알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를 좀 잘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 모래바람을 뚫고 10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벤투 감독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조추첨 관련 소회와 나라별 공략법 등 큰 그림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서는 남자 축구대표팀에 합류할 4명의 추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골키퍼 안찬기와 수비수 이상민, 강윤성, 그리고 미드필더 김진규가 김학범호에 추가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당초 올림픽 엔트리는 와일드카드를 포함해서 총 18명이었지만 국제축구연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이유로 이번 대회에 한해서 엔트리를 22명으로 늘리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7월 들어서면서 도쿄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올림픽 기간 도쿄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길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자 스가 일본 총리는 무관중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YTN 도쿄 특파원입니다. 도쿄에서는 이틀째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확산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연말 3차 유행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さらに4週間後の7月28日には 2.07 倍の1日あたり約1043人の新規陽性者数が発生することになります。急激な感染拡大が危惧されます。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연립여당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사실상 무관중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관중 입장 방침을 고수해온 스가 총리도 급속한 감염 확산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無観客もあり得るということを私から明言しています。そしていずれにしろこのことについては5者協議で協議することが決定をしてますので 도쿄에는 호주와 독일 등 각국에서 종목별 선수단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밀접 접촉자 전원을 격리하기로 했지만 6만 명 넘는 선수단과 관계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지 불안은 여전합니다. 선수들과 접하게 될 자원봉사자의 백신 접종도 올림픽 전까지 다 마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1回目の接種でまず一時的な免疫をつけ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 오는 11일까지 도쿄에 발령된 준긴급 사태는 일단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다음 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올림픽 관중 입장도 이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처음으로 등판한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왼손 타자들에게 홈런 2방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아침 열린 홈 경기에서 4이닝 동안 제구가 흔들리면서 홈런 2개 등 안타 7개를 맞고 5실점을 해서 시즌 5패째를 안았습니다. 류현진은 시즌 8승계를 다음으로 밀었고 토론토는 2대7로 졌습니다. 로저 페더러가 46년 만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 최고령 남자 단식 3회전 진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페더러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단식 2회전에서 프랑스의 리샤르 가스케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1975년 호주의 켄 로즈월 이후 46년 만에 윈블던 남자 단식 3회전에 오른 최고령 선수가 됐습니다. 1981년 8월생인 로저 페더러는 만 39세 11개월, 1975년 로즈월은 40세 7개월이었습니다. 페더러는 서브에이스 10대 3으로 앞섰고 자신의 서브 게임을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페더러의 3회전 상대는 영국의 캐머런 노리입니다.
2번 시드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도 3회전에 안착했고 여자부 세계 1위 호주의 애슐리 바티도 32강에 합류했습니다. 에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S?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